100세 시대 생애설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포지엄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흥봉 회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구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국제노년학회, 노인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을 맡게 된 차흥봉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메르스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뜻깊은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넘어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애 설계를 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시대 평균 수명이 모두 길어지고 한국도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81세를 넘어서고 전 세계 평균 수명이 전 세계 인류는 7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이 한 40만 명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계 노년학회에 보고된 중국 노년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신강성에 128살 난 할머니가 살아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최장수 노인에 들어갈 건데요. 128살까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가 우리 인류사회, 우리 한국사회에 주는 큰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 C로 붙여요. 두 가지 C. 하나는 셀리브레이션, 축복이고 하나의 C는 챌린지, 도전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은 모두 인류사회의 축복임에 틀림없는데 그러나 오래 살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 문제가 커져가고 하니까 큰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고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의 상황에 도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돈 걱정 없이 그리고 활동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면서 또 가족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잘 살다가 생애를 마칠 수 있겠는가 그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그걸 위해서 많은 노인복지 정책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국가의 정책만이 아니고 그런 그 노인 문제의 도전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노인 개개인이 그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일하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어떻게 가족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겠는가. 이것을 개개인이 잘하면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인 문제를 국가사회적으로만 걱정할 게 아니라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개개인이 잘 준비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생애설계,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이 100세 시대 그 과제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국생애설계협회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두에 연거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보면 두 분의 발표자가 있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4번의 그 지정 토론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4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 심포지움이 1시 50분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시 20분이 돼서 벌써 한 30분이 지체가 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이 좌장 직권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한 30분 연장해서 한 4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경희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입니다. 제가 노인 쪽 관련 연구를 1995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노인 복지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20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또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어떤 불용하라고 하는 이슈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노후 설계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개념이 생애 설계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생애 설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생애설계협회에서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이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생애설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형의 생애설계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한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생애설계라는 것이 대체 그럼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생애설계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개인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그래야만 우리가 생애설계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발전 방향을 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생애설계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생애설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사회적, 개인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즉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마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기대 효과를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생애설계의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첫 번째 이제 라이프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누적적이라는 것이죠. 한 번 한 결정이 그 다음 단계로 영향을 미치고 또 동일한 결정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노년기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동성과 누적성이 훨씬 더 강화될 그런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설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연속적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선택을 하고 적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OC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과 환경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생애 발달 단계가 선택이나 적정화나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3가지 요인 간의 그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누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의 삶에서 봤을 때 각 생애 단계마다 어떤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모델이어서 한번 정리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생애과정 발달 가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화라는 것이 사실 출생 이후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마다 해결해야 할 과업이 있고 이런 과업을 제대로 해결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의 성숙된 그런 그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그 단계론들을 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에릭슨의 8단계론을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진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청년기 또는 중년기까지 사회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에 담당을 하게 되는가? 자아를 통찰하고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절망이라는 단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지혜라는 것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 단계의 과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만 노년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누적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의 생애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애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의의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압축적인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노인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서부터 생애 설계를 잘 못해왔을 때 노년기에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다양해질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될 그런 규모 자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생애 설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또한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단계, 8단계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에서부터 사실 어떻게 생애 전환을 준비하는가가 특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이제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화가 천천히 진전이 된 국가에 비해서는 저희 국가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중년기에서 노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노년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후기 노인의 증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기라는 것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그냥 노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설계하고 나면 끝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노년기가 길기 때문에 전기에서 또 후기로 넘어갈 때도 계속 지속적인 자기 반성과 설계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회적인 의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개인적인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사실은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법적인 기반도 있고 위원회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에 대한 대응 지수로 보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압축적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생애 설계가 적절히 된다면 훨씬 이런 문제 해결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회적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압축적인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 삶에 가져와서 보면 내가 80세 이상, 90세 이상 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50세가 되고 보니 내가 80, 90까지 살아야 되니 훨씬 남아있는 기간이 길다라는 것을 굉장히 늦은 시점에 자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하고 있는 노후 준비의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그 노후 준비 또는 세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그 준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인가를 둘러싸서 여러 기관에서 지금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60점 미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영역마다의 불균형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각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요구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역 중에서도 재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준비 상황이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재무 영역에 대한 준비가 낮은 이유는 우리가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구축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여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유 있는 삶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다양한 시간을 어떻게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노년기인데, 옛날에는 노년기는 그냥 뭐 조용하게 쉬다가 죽으면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면, 노년기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렛이 얘기하는 그 인생 주기 구분에 의하면 제3기와 4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굉장히 신체가 건강해서 액티브하게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의존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기와 4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어떻게 하면 3기를 늘려갈 것인가, 그리고 4기의 그 기간을 짧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애 설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WHO에서 그 액티브 에이징, 활기찬 노화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번역하고 있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기찬 노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보면,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제, 건강, 사회, 행동적 결정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환경, 사회적 결정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은 여성인가 남성인가, 또 한국 사회인가, 그 유럽인가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SOC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과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기찬 노화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적적인 그런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의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그런 의의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생애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정리하는 것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8개 분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건강, 직업 및 경력,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학습 및 자기개발,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주거, 여가, 취미 및 영문적 활동,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생애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대외변부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목적과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직업적 활동들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기적 안목에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인생 과정에 대한 통찰력과 통제력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합리적인 체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인생 전체에 대한 시간관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신이 바라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네, 일곱 번째,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활 과정에 대한 의도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세계 설계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세계 설계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이제 예비 단계로서 아까 소개드렸던 생애 단계별 어떤 발달 과업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단계로서는 인생의 가치관과 사명을 확인을 하고 생애 설계의 주요 영역을 확인한 다음 주요 분야별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의 형태로서 생애 설계의 실천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애 설계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한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시기적인 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발달 단계별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길어진 중년기 이후의 생애 과정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 성공적 활동적인 노화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냥 있다라고 활기찬 노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5번째로는 개인과 가족, 또 사회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생애 설계가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그런 기대 효과입니다. 6번째는 생애 과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누구나 경험해보지 못한 단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애 설계를 해나간다면 이런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7번째, 고령사회,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특히 한국 사회는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모전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애 설계라는 것을 잘 만들어간다면 노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애 과정에 대한 의도적인 계획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애 설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정책 과제를 갖고 있는가? 저는 첫 번째 인식의 공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설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적인 관심의 전면으로 나선 것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인식이 국민 각자에게 다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공공이나 민간연구원에서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나의 생애 설계라는 것이 나의 생애 설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성원 그리고 다른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부모 세대가 만약에 중년기라면 지금 자녀 세대는 청소년기에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중년기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노인이다 부모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커리어와 휴식과 보호라고 하는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2의 커리어의 단계를 길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잘하면 이것이 제1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중년기의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자녀의 자녀인 또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손자녀 세대 또 10대, 20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나 가족과 개인, 학교와 NGO 등과 같은 다양한 액터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매경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전환과 인식의 확대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떤 그 포지션을 갖느냐 또 어떻게 방점을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생애 설계를 위한 공적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홍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말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적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민간 영역에서 생애 설계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장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훨씬 항해와 적절한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라든지 NGO 같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민간 영역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NGO는 이제 국가나 시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애 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가나 시장에서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생애 설계의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세계 설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취약 집단에 대해서도 이런 액터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과 개인도 분명히 개인의 삶을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설계라는 것이 매 단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별로 세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구심점이 되어야 할 기관들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령기 때는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계 설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내용과 그 교재 개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군대 입소를 할 때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남자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지체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때 제대하고 나서 어떤 생애 설계를 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기제가 아닐까 싶어서 여기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때 이런 신고 시스템하고 생애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점차 이제 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다각적인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를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는 다 정말 그 노년기에 대비한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마지막 단계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점차 그 학년기까지 이러한 그 생애 설계의 그 범주를 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도 생애 설계라는 개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신입 직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단계마다 승진 체계라든지 이런 단계마다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민간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는 이런 기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 이루어지는 생애 설계라는 것도 꾸준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화된 수준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고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는가에 따라서 구현되는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그 모임이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영희 박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우리 정영희 박사님은 생애 설계 이론적 배경도 소개하시고 그리고 불의화 사회에서 긴 노년 생활을 보내는 시대에 우리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노년 생애 설계에 대한 것들이 자꾸 준비가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그 제3기 인생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잘 보내서 개개인이 좋게 노년 생활을 하려면 이런 생애 설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정책으로나
개인의 노력으로나 이렇게 촉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정책 과제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지금 그렇게 세이브를 해주셔가지고 큰 지장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이제 분 모시겠습니다.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미래에셋의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경록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경록입니다. 요즘 생애 설계 부분이 부각이 되었는데 이전에도 생애 설계는 다 있었습니다. 왜 부각이 되었냐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잠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설계 오차가 났을 때 우리가 한 60까지 살고 한 10년 아프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생애 설계 오차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향후 60세 정도의 이제 직장을 나가고 그다음 40년 정도를 살아야 될 시기에는 생애 설계에 오차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생애 설계 교육이 계속 더 중요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는 생애 설계를 넘어서서 생애 설계 엔지니어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좀 정치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제 라이프 스팬이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그냥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제 논리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생애 설계 교육 현황과 과제가 뭔가, 그 다음에 성공적 생애 설계 교육 모델을 어떻게 짤까, 우리나라에 적합한 성공적 생애 설계 교육 모델을 어떻게 짤까 하는 부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애 설계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고령화사의 인프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층 연금제도가 고령화사회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인프라인데 3층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생애 설계 교육 역시 고령화사회의 인프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프라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이것이 민간에만 맡겨놓았을 때는 이것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과소하게 편중되게 공급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게 전체 인프라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설계 교육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지금 베이비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이제 은퇴를 해서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키가 됩니다. 피케티가 근로소득 부분 분배보다는 향후 이제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고령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생애 설계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애 설계 교육을 잘 한다면, 그래서 생애 전환기에 우리가 조기 재교육이라든지, 우리처럼 거의 대학교 들어갈 때 한번 교육을 하고, 그때는 엄청나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이후에 교육은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교육 공급에 차별성이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동시장 공급을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의 연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 효과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소비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생애 설계를 잘 해놓으면. 그러면 소비 수요가 쭉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완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효율성이 증가해서 국가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국가복지 비용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그럼 재정 부분에서 보다 건전하게 될 수 있고, 세대 간 갈등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생애 설계는 국가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생애 설계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연금제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인프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필요하냐면은 생애 설계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기대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증가했죠.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가 조기 퇴직하죠. 여기 보시면 30년간 60세 이상 인구가 약 1,300만 명 증가하는데 이게 부산 인구의 약 4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30년간 부산 인구의 60세 이상만 사는 부산만한 인구가 4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하필 이런 상황에서 또 초저금리가 이제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부족하고 사적연금으로 커버해야 되는데 사적연금은 상당 부분 개인이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만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금융상품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가계자산은 50대, 60대 이상한테 그렇겠죠. 주택적으로 많이 쏠리게 돼 있고 지금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지금 문제 해체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치한 생애 설계 모형이 필요할 때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생애 설계 교육도 하나의 재화라고 본다면은 이게 그냥 민간에 맡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맡겨놓게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공급되거나 편중되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투자를 하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공공재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프리라이드 프로블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과소하게 공급될 수 있고 한편으로서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곳에만 자기가 프리라이드 프로블럼을 없애려면 금융상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생애 설계 교육이 편중되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가의 인프라로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왜곡되게 공급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 주체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있을 거고, 금융기관도 있을 거고, 민간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센티브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네 주체가 각각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교육 분업 체제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현재의 현황 및 과제를 보시면 현재의 현황은 지금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 단계이고요. 지난 5월 29일 날 노후준비 지원 구간 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법제화돼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포털도 있고 미래설계센터 설치도 있고 뭐 등등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방향성이나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향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이제 연일회 이상 필수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 부분 문제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 예정자 대상 교육은 아직은 이제 뭐 국제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예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뭐 이전부터 이 부분은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금융기관은 향후에 연금화 사회 내지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특히 고령자들이 금융자산의 거의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여기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금융 쪽에 치우친 교육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비영리 단체 등등에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주체별로 볼 때 과제는 향후에 이제 각 주체별 분업 체제를 잘 형성해서 중복 투자를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특히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애 설계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을 벗어난 교육의 사각지대인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주부, 자영업자 등 이런 쪽에 이제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향후의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대학 교육의 평생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도 가지고 있고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러 대학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거의 10년에 거의 한 800만 명씩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증가합니다. 수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대학교의 평생교육 시스템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퇴직 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퇴직 전에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이 과목을, 이 강의를 내가 조금만 한 5년, 10년만 일찍 들었을 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전적이고 대비적인 교육이 향후에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 보면은 주로 이제 재무 교육이 아직은 많습니다. 재무 관련 교육이 많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소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나의 재산을 형성해 나갈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제 부족하고, 재무 비재무적 분야를 통틀어서 하는 커리큘럼 혹은 공통적인 커리큘럼 이런 부분은 지금 막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미국도 복지교육만 하다가 기업에서 80년대 퇴직연금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DC가 주로 이제 퇴직연금의 주된 형태로 성장하게 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연금 시장이 성장하고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서 투자 교육, 재무 교육, 은퇴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 증가가 되고 대상 연령층이 이제 쭉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생애 설계 교육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사회 초년생 입사한 사람의 사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애 설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재무적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전 연령층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마지막 단계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를 거쳐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해온 단계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마지막에 이루어진 이 압축적 교육 커리큘럼이 한꺼번에 지금 시행되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쪽에서의 과제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명이 연장되고 소득금리가 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돈을 얼마 마련하면 얼마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얼마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정기예금금리가 뭐 7%씩 이렇게 갈 때는 뭐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얼마씩 넣어놓으면 얼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기예금금리 1.5%입니다. 자, 이러면은 돈을 마련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제 추가로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를 비교하겠습니다. 금리가 5%고 수명이 80세인 시대. 이게 대략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에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금리가 거의 5%였으니까요. 금리가 1%고 수명이 90세인 시대. 이 두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금리 5%일 때는 약 14년에 비해서 금리 1%이면은 70년입니다. 벌써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 다음에 이자 월 100만 원을 받기 위한 자산이 금리 5%일 때는 2억 4천만 원이 있으면 되지만 금리 1%일 때는 12억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가 10년 길어지면 추가로 필요한 자산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노후가 10년 길어지면 추가로 그냥 필요한 자산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소득금리가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생애설계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의 금리로 몇 년 후에 얼마의 돈을 받아서 이걸 연금으로 하면 얼마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소득금리에서 투자 교육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의 보완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면은 향후 퇴직연금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 외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중산층은 다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마련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퇴직연금 같은 경우 한 10년 후에는 지금 100조 원에서 한 400조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DC와 IRP 이게 본인이 알아서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약 60% 정도로 증가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돈으로 따지자면 약 한 250조 정도가 이 부분에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융기관도 이 부분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도 많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에 또 편중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우에 대한 재무교육이 아주 생애설계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에 대한 부분이 이 시간이 짧을 때는 비재무의 중요성이 크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향후 한 40년 정도로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철학자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할 정도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고 그리고 폭넓은 내용이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비재무에 대한 것은 아주 스테레오타입하고 우리의 가족제도의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가게 그리고 수명이 40년이나 더 예를 들어 퇴직 후 40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재무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설계비용 모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목적자금 마련이고 금융상품 마케팅 권유의 방법으로 생애 설계를 들고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트북 들고 가서 여러분들의 돈이 얼마를 필요하고 얼마 하십시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향후 미래는 자신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 생애 설계 교육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재무와 금융상품에 주로 치중해야 되기 위해서 미래에는 재무와 비재무 분야를 균형 있게 해야 되고 비재무 분야를 특히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분야에 있어서도 하우에 대한 것, 투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되고 과목에서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주체는 이전에는 주로 이제 금융종사자들, 여러분들 파이낸셜 플래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별로 맞지 않다가 최근에 퇴직연금 도입 때문에 이제 일부 기업에서 이제 생애 설계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생애 설계 교육이라기보다는 현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퇴직 직전의 퇴직자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공공 부문이나 기업 일반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기타 민간의 이제 역할도 많이 여기 기타 민간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갈 거고, NPO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교육영리단체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주체가 많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전의 시기는 주로 금융상품 권유할 때나 퇴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애 전환 기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퇴직 전후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또 사각지대에 빠집니다. 누구 교육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등 이런 생애 전반에 관한 이런 연령층에 대해서 다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무와 비재무적 교육의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재무 교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 교육 부분이 이제 초저금리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노후를 마련하는데 연금은 보통 20-30년 넣습니다. 20-30년 넣는데 결국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금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5% 금리에서는 복리효과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들어가지고 복리효과를 제가 극단적인 예로 들면 1,000만 원을 300년 동안 준다고 그럴 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의 금리로 운영을 하면 1,350만 원이 됩니다. 300년 후에. 그런데 5% 금리로 운영을 하면 300년 후에 돈이 22조 원이 됩니다. 이것이 복리 효과의 크기 효과인데 금리가 초저금리에서는 복리 효과가 거의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복리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금리가 4-5% 정도 되어야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후 생애 설계를 했거나 하거나 그 노후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실수도 하기 쉽고 그래서 교육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을 때는 평생 동안 그걸 안 쳐다봐도 됩니다. 은행들 금리가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냥 롤러만 시키면 되는데 투자 자산을 맡겨놨었다고 할 때는 이거는 틈틈이 관리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애자산 배분입니다. 그냥 금융자산만 가지고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적 자본과 그 다음에 주택, 우리나라 특히 주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인적 자본을 금융자산과 같이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해서 이 금융자산, 인적 자본, 주택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생애 설계를 해주는 것이 그런 생애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일하는 것 따로 금융자산 축적하는 것 따로 주택은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꺼번에 포함한 생애자산 배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이제 축적을 주로 자산 축적의 시대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아직은 퇴직 연령에 이제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금융자산에서 인출을 합니다. 이 인출을 할 때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퇴직 후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인출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인출 각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나는 어떤 인출 스킴을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의 교육이 향후에 재무교육에서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비재무교육 부분은 결국 저는 이제 비재무적 파산이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재무에 대한 파산이 있는데 비재무에 무슨 파산이 있겠냐면 비재무도 더 충분히 파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적으로 잘 마련된 사람이라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혼자 외롭게 된다든지 친구도 없다든지 혼자 그냥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이렇게 산다든지 그건 비재무적 파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재무적 파산을 한 5년, 10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재무적 파산을 40년 동안 한다면 이거는 거의 파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 시간, 관계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냐에 대해서 이게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알랭드 보통 이 인생학교를 이렇게 열어서 하고 있는데 이 철학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베스트셀러 철학자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의 시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서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 시장은 한 10년 길게 보면 20년이면 이거보다 훨씬 크게 열립니다. 충분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비재무 교육도 보다 스테레오타입된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깊고 다양하고 개인들도 정말 다양성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재무 교육 내용도 훨씬 다양하고 심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좀 더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주체는 아까 제가 분업 체제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각각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나 국가 부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실행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아질 것 같고요.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복지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퇴직연금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퇴직자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입사 시부터 생애 설계 교육, 이 부분만 잘해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결국 자기 자신의 고객이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제 투자교육이라든지 자산배분교육, 연금투자교육 이런 부분을 맡게 될 겁니다.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NPO 단체도 있을 거고 영리 단체도 나오겠습니다만 중요한 축을 담당해줘야 될 것이 학교의 평생교육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인프라가 좀 더 커지면 그리고 그 수요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대에서 이런 이제 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학기에 한 30만 원 내고 필요하면 학교도 갈 수 있고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메일을 보내서 그 저명한 교수님들한테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역할이 결합되어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민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기 문제가 좀 그런데 현재 시기를 보면 취학과 사회생활 이제 학교 경제교육을 주로 하는데 이때 보면 주로 경제교육이고 금융교육 부분이 별로 적습니다. 12년 동안 금융교육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제교육,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거를 가르치지만 정작 금융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기까지 이 기간에 보면 퇴직 전후의 교육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입부터 연령별로 주기적 생애 설계 교육을 하는 부분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스스로의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모니터링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부터 사망, 이런 때 사실 이때는 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제도라든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에 다양한 교육을 좀 공급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간단히 요약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조금 중원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생애 설계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금제도, 3층의 연금제도와 거의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의 인프라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애 설계 교육이 잘 갖춰지면 진짜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베이비 부모의 어떤 인구 데모그래픽 보너스라고 그러죠. 인구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래서 국가는 충분히 투자할 유인이 있고 어떤 국가적 인프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주체별로 어떤 중복되지 않게 분업 체계를 가지고 각 부문과 인센티브에 따라서 분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내용 면에 있어가지고는 투자 교육 지금 초저금리 사회였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교육의 비중을 좀 하우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퇴직연금도 증가하고 개인연금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개인들이 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교육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퇴직 후 꾸준한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출 솔루션, 내가 인출을 어떤 솔루션을 솔루션 개발은 금융기관이나 학교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비재무적 교육 비중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재취업 부분이 제일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교육비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과소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초저금리 사회에서는 돈의 가치보다 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가도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일정 부분에서 40대 조금 일찍부터 재취업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인적 자본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취업에 아까 커리어 세컨드 커리어를 연장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사님께서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세컨드 커리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재교육이 필요하고 국가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일찍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시기별로 봤을 때는 은퇴 시점 교육에서 나아가서 사회 초년부터 연령별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후에 가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교육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인프라가 많이 공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록 소장님은 고령화 사회의 인프라로서의 그 생애 설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생애 설계의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을 이 고령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막 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노인들이 모두 생애 설계를 잘 하면은 국가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나라 이제 생애 설계의 현황을 거의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스타트업 단계인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생애 설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생애 설계 교육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